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그 자코비안에 대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인버스 자코비안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가 인버스 자코비안을 쓰려고 하면은 인버스 자코비안이 인버스이기 때문에 인버터블 하냐, 즉 역행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의 어떤 특수 상황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또 다른 성격 중에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dx는 자코비안 d 세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값이 들어가면 XY 좌표계의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관절하고 매칭이 되는 에너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F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F의 관계가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로봇이 움직여서 여기에 힘 F를 주면 얘가 델타 X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로봇 팔의 끝단에 어떤 F가 걸려 있고 얘를 델타 X만큼 움직이는 에너지의 관점은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토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다시 이거 설명을 제대로 바꿔서 보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그 관절에 각도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힘을 정확하게 토크죠. 토크를 많이 주면 토크 곱하기 D세타를 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그걸 거꾸로 다시 말하면 이쪽 끝단이 여기에 토크를 주니까 얼마만큼의 힘의 F를 누를 것이고 이 F와 델타 X의 관계, 이 에너지의 관계 끝단의 F와 dx라는 에너지는 결국은 토크와 관절에서 만든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겠죠. 네?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토크라고 하는 관계를 x와 세타라고 하는 두 가지 스페이스에서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과 토크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폴스와 포지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초에 원격 제어를 하면서 원격 제어 관련해서도 여기에는 코잘리티라고 하는 원인 인과관계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F가 원인이면 X가 결과, X가 원인이면 F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토크와 세타의 관계, 각도의 관계에서도 세타의 변이가 생기면 토크가 나올 것이고 토크가 들어가면 델타 세타라고 하는 세타만큼의 각도 변화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 F 델타 X를 토크 델타 세타로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끝단의 힘이 관절에서의 토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로도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파트를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리티. 아까 인버스 매트랩에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어떤 행렬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없을 때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인피니트 또는 싱귤러리티라는 표현이 나왔고 싱귤러리티는 특이점이고 어감이 되게 좋죠. 싱귤러리티 이 특이점이 솔루션을 구할 때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고자 할 때 싱귤러리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인버터블 하지 않은가 어떤 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때 어떤 인버스 자코비안을 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귤러리티라는 용어는 로봇 쪽에서 꼭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리니어 엘즈브라 쪽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지식들 다시 상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는 모든 것은 코잘리티, 인과의 흐름 속에 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여러분 뭐예요? 그 베르세르크
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과율, 인과의 흐름 뭐 이런 표현이 그 만화에 나와서 제가 재미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X, Y, Z 직교접촉의 커티전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조인트 스페이스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변환하는 도구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관절에서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끝단에서 X, Y, Z 사이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사람 다리를 하나 그려놨어요. 신발은 삼선 슬리퍼, 아디다스 신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뭔가 관절이 있겠죠. 고관절이 있겠죠. 사람이면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여기 발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 이 발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발이 신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신발이 움직일 때 신발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 끝단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코비안 매트릭스 곱하기 관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타 1, 세타 2, 뭐 여기 또 관절이 있다면 세타 3, 얘네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냐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곱해지면 최종적으로 dx, dy가 얼마만큼 나온다라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dx, dy가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근방에서 발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팔로 생각하면 세타 1, 세타 2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움직이면 이 끝단이 무언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죠. dx, dy로. 이렇게 문제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 1, 2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끝단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로봇에서만 있는 특이한 경우이고, 로봇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는 관절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은 관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갖고 있는 모든 모션들, 운동들은 관절의 움직임과 끝단의 움직임이 중간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를 좀 새롭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다리가 살짝 꺾여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아닌 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실이면은 제가 움직이는 걸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서 있지 않고요, 차렷 자세로 서 있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잘 몸이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있을 때 옆에서 툭 치면 어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살짝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 자세 많이들 하죠. 태권도 자세이기도 하고, 이 자세로 있으면 옆에서 치거나 또는 내가 좌우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컨셉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꺾여 있을 때는 dx나 dy 쪽으로 되게 움직이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힘을 딱 주고 차렷, 어텐션 하고서 이 자세로 있으면요, 뒤에서 치면 좌우로는 버틸 수 있겠지만 뒤에서 치면 아이쿠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쭉 펴고 있으면은 다리가 이쪽 Y방향으로 움직이기가 편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를 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를 쭉 펴고 있을 때, 팔을 쭉 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한가요?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한가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한가요? 예, 그림처럼 보시면은 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dx보다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 방향으로는 되게 움직이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세타 1만 움직이거나 세타 2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있을 때 y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세타 1도 많이 움직이고 세타 2도 많이 움직여야 되죠. 이 그림처럼. 그래서 세타가 뭔가 이 조인트 스페이스의 값과 x 사이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뭔가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dx가 dy보다 무지하게 크다면, 지금 화살표가 부등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앞서서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자율도 스카라 타입, 2D 스카라 타입 로봇에서 보시면은 자코비안 제가 그냥 암산으로 할게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1으로 xy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 L1, L2가 각각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잘못했다. 암산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1,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1, 2가 되겠죠. 이렇게 갈라지겠고, y를 미분하면, y는 사인이니까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1,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1,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를 쭉 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타2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타2가 0이면 이게 사라져 버리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세타2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잘 보시면은 얘는, 그리고 만약에 각도가 세타2가 0이죠. 팔을 쭉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 사인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1입니다. 이 수식도 사라져서 2 코사인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은 좀 뭔가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 어딘가 좀 애매한 요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솔루션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1도 0이라고 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1도 0이기 때문에 0, 0, 얘는 2, 1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타1, 세타2가 0이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한 행이, 로우가 0, 0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를 인버스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든 일반적인 매트릭스든 디터미넌트 값은 AD-BC를 구할 텐데 AD-BC,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 AD-BC가 0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이 되겠고요. 이게 혹시라도 세타1이 0이 아니라 세타1은 0 안 할래요. 그럼 세타1이 0 아닐 때도 AD-BC를 해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죠. 마이너스 2 사인 1 코사인 1 빼기 얘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 사인 1 코사인 1 빼기 더하니까 결론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나오는 이 사례, 세타2가 0이면 세타1이 어떤 값이든 간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행렬식 값이 0이 나옵니다. AD-B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다뤄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있냐 없냐를 볼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타2가 0이게 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글러하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AD-BC AD-BC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행렬 얘기할 때 A 행렬은 A, B, C, D일 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려면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AD-BC 분의 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펜이 또 잘 안 나오네. 세타2가 0이게 되면 모든 로봇은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서 저 관절이 두 개가 있으면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하게 되겠고요. 이 싱귤러한 상태에서는 역행렬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또 포지션과 폴스, 그 다음에 포지션과 토크의 관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dx는 j d 세타로 표현되고 얘는 뭔가 f를 곱하고 여기는 뭔가 토크를 곱한다면 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얘도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에너지를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자코비안 수식과 함께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먼저 간단하게 F는 힘이고요. S는 변이라고 했을 때, U는 Fs,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U는 F하고 S에 대한 멀티 베어리어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분을 하면 얘는 우리가 다른 기호로 쓰면 F와 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미분하면 du, 이 함수는 미분하려니까 인자가 두 개라서 F로 한번 편미분해주고 S로 한번 편미분해야겠죠. S로 한번 편미분했더니 F만 나왔고 F로 편미분했더니 S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식은 원래 U는 FS라고 하면 에너지 변화량 du는 FDS 플러스 SDF인데, 이 중에서 힘을 일정하게 준다라는 정의 때문에 얘는 이제 사라지고 FDS.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F를 줬는데 F가 작용점으로 전달하는 그 용어는 정확하게 F 도트 프로덕트 DS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한 거고요. SDF는 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벌처 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벌처 웍들은 다른 형태로 또 써먹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탄성 에너지가 얼마만큼 흡수되는가, 뭐 FEM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CAD 프로그램 같은 것도 CAD에는 없지만 CAD 프로그램 중에 일부 보시면은 외부의 스트레스, 외부의 힘이 들어왔을 때 내부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분포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벌처럭은 강체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서 우리 수식에서는 FDS만 남겼습니다만, 그게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힘을 가했더니 이 물체가 찌부러지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SDF라고 하는 벌처럭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체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FDS라고 하는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관점에서 보면요, DU는 FDS, DU는 S를 대신해서 X, 끝단의 움직임으로 FDX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은 FDX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힘과 직선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형태로 토크는 돌리는 거니까 토크와 각도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DX는 토크 D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리퍼, 이 로봇 끝단에 그리퍼가 있을 거고, 그게 공간상에서 얼마만큼 힘을 받아가면서 물체를 움직여주는가, F방향에 DX만큼 움직였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FDX는 끝단이 얼마만큼 공간에서 움직였는가를 뜻하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지금 제가 할 때 여기에 토크가 걸리고 세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각도가 변화가 있죠. 그 양이 바로 토크 D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DX는 끝단이 물체를 칠 때의 힘이 되겠고, 내부에서는 관절마다 관절의 변화와 관절에 걸리는 토크의 곱으로 두 가지는 같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체를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크와 D세타가 필요하죠. 이걸 계산하면 이 끝단에 F방향의 힘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거리로 밀어줬는가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FDX는 토크 D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수식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벌처럼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는 요 끝단만을 뜻해요, 로봇에. 그때 요 끝단에 F가 걸리면,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힘 F만큼 제 팔에는 토크들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끝단에 F가 걸리면 그때 각각의 관절들은 토크가 걸릴 텐데, 토크가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휙. 토크가 안 걸려요. 지금 여기 물체를 들었는데 토크가 제 팔에 여기는 걸려 있고 여기는 토크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적으로 이게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려면 모든 관절에는 토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FDX, 외력 F에 대해서 DX만큼의 변화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들은 토크 D세타라고 에너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U는 FDX, 이 결과에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올 거고요. 이걸 우리가 F가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이 X, 이쪽 방향이 Y, 이쪽 방향이 Z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면 FX, FY, FG 해서 세 가지의 F를 받고 있을 테고요. 세 가지 방향으로. F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F도 벡터이고 X도 벡터라면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 값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게 벡터고 dx도 벡터라면 이게 스칼라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트 프로덕트를 쓰거나 아니면 행렬처럼 생각한다면 트랜스포즈 곱하기 dx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인 경우 얘는 fdx지만 벡터로 표현하면 f 벡터와 x 벡터 사이에 도트 프로덕트가 있거나 내적, 또는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옆으로 뉘어야 되겠죠. fx, fy 도트 프로덕트 dx, dy는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fx, fy 곱하기 dx, dy로 매트릭스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ft dx 해서 펜을 하나 갖고 와야겠는데, fx, fy를 트랜스포즈를 써서 옆으로 뉘어놓으면 이렇게 곱하니까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 도트 프로덕트를 하거나 아니면 행렬로 생각해서 트랜스포즈를 놓으면 이와 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의를 이용해서 du는 ft dx라고 한다면, 자, ft dx, dx는 뭐예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써서 dx는 j d 세타로 바꿀 수 있겠고요. ft j d 세타는, 자,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f dx는 토크 d 세타하고 같으니 토크도 벡터로 표현하면 토크 트랜스포즈가 붙겠죠. 그러면 dx는 자코비안 d 세타니까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관점에서 ft dx는 토크 t d 세타하고 같겠고, dx는 이 수식을 가지고 자코비안 d 세타로 표현하면 이 수식과 이 수식 두 개가 같으니까 d 세타를 지우고 나면 오라! ftj는 토크 t라고 하는 수식이 만들어지죠. 여기 토크는 이렇게 쓰셔도 좋고 그냥 t를 써도 좋습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양쪽을 전부 다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걸어주면 토크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토크가 되겠고요. 이 수식은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니까 트랜스포즈를 하면 양쪽이 순서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j 먼저 트랜스포즈 해주고 ft의 t니까 f라고 하는 유명한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토크는 j 트랜스포즈 f라고 하는 수식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런 데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수식이 왜 중요하냐면 토크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F라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오퍼레이션을 처음 얘기하면서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 있는 녀석이 무언가 1톤짜리 물체에 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얘가 이 로봇이 여기에 부딪히면 우리 이때 부딪힌 힘 F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힘을, 이게 이제 슬레이브라면요, 마스터 쪽에서도 똑같이 여기 이제 제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 손이에요. 여기에서 똑같은 힘 F를 펼쳐줘야 되는데, 이 F를 여기에서 관측한 힘 F를 여기에다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요? 이 중간중간은 전부 다 매니플레이터인데, 여기에서 힘 F를 얻었다면 그 힘 F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써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F를 써서 각각의 관절들이 토크를 얼마를 내야지만 요 끝단에 힘 F가 나온다는 걸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슬레이브의 끝단에는 폴스 센서를 붙여서 폴스가 측정이 됐어요. 쿵 하고 부딪히면.
그 폴스를 토대로 자코비안 마스터에, 이쪽은 마스터예요. 마스터의 자코비안 값을 계산해서 자코비안 트랜스포저에다가 그 힘, 외력 F를 곱해서 각각의 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만들어내면 이 토크를 컨트롤해서 여기 관절은 얼마의 힘을 내? 토크를 내? 여기는 얼마를 내? 하면 이 끝단의 F가 사람 손가락에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텔레오퍼레이션 영역에서는 토크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저 F라고 하는 수식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관절일 때는 우리는 이런 수식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충 로봇을 만들어서 마스터, 여긴 슬레이브 해서 얘가 바닥 쿵 하고 부딪히면 똑같은 힘을 여기에서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모르고서는 뭐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대충 여기에다가 토크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힘 F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자유도급 이상의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들은 자코비안 계산을 해서 측정한 F를 가지고 내가 각가지 관절들, 마스터 쪽의 관절에 이와 같은 토크를 발생하도록 토크 제어를 해야지만 이 로봇이 정말로 유사한 F를 주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혹시 이제 제 방에 들어오셨던 분은 제가 육자유도 마스터 장치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론인적 백그라운드는 이때 사용된 자코비안 트랜스포저를 씁니다. 뭐 동영상이 하나 찍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가지고 이 부분 동영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코비안에서 갑자기 토크하고 폴스 관계까지 등장하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은 굉장히 엄청난 사실들이 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메스가 있고 지금 다리를 쭉 폈죠. 다리를 쭉 폈기 때문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이 자코비안은 현재 싱귤라에서 인버스가 없어요. 싱귤라한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의 경우에는 다리를 살짝 구부렸어요. 아까 제가 뭔가 격투기 게임에서 보시면은 격투기 게임인데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는 사람은 없죠. 격투를 할 때는 항상 뭔가 구부리고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게 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리 끝단은 세타1을 살짝, 세타2를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끝단이 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하는 거 못 보셨죠? 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근육에 힘을 적게 줘서 세타1, 세타2가 살짝만 각도 변화가 돼도 툭 치기가 편한 거죠. 툭. 그래서 델타 X를 되게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들을 살짝 구부리고 있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델타 세타1, 여기 델타 세타2를 조금만 움직여도 이 끝단이 움직이기가 편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점인데요. 이렇게 팔다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여기서 각도를 살짝만 움직여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하죠.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기가 편한 상태, 바로 여기가 자코비안 매트릭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 싱귤러한 상태이면 앞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갑자기 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건 쉽죠. 요 관계를 잘 응용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하지 않다면 우리는 델타 X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가 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격과 하나 더 결합을 해서 토크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저 F라고 하는 수식하고 결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싱귤러한 포인트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조인트 빌러시티, 조인트 빌러시티, 이 델타 세타를 얘기합니다. 델타 세타가 포지션 델타 X보다 되게 크다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X는 자코비안 D 세타이기 때문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되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놓고 보시면요. 이 값이 되게 작은 값이면은 이 값이 되게 커야 이 녀석은 의미 있는 상수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코비안이 되게 작아서 0.001이면 여기에 값이 한 만은 천은 돼야 이 값이 1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코비안이 싱귤러하게 되면 그 값이 되게 작아지죠. 심지어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 되게 작으면 델타 세타가 많이 움직여야 델타 x가 그나마 1이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 세타가 델타 x보다 훨씬 더 크죠. 1보다 1000이니까. 네,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싱귤러 포인트에서 싱귤러 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이 되겠고요.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가 폴스보다 되게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델타 x 자코비안 델타 세타인데 얘가 되게 작아요. 0.001이에요. 델타 세타는 되게 커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1이라도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가 F 델타 X 해서 델타 X 해서 에너지 관점이 되겠고 여기는 토크 곱하기 D 세타를 해야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F가 만약 1이라고 하면 여기 델타 X가 현재 1이니까 1 곱하기 F 하면 1 나오겠죠. 에너지는 현재 1이에요. 그러면 델타 세타가 1000이나 되기 때문에 토크는 어때요? 되게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똑같이 1이 될 테니까. 그럼 토크는 얼마겠습니까? 0.00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크하고 F를 비교해보면 F보다 토크가 매우 작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작을 때 일어나는 특이 현상 델타 X는 자코비안 델타 세타 근데 이 값이 작으면 얘는 무지하게 J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델타 세타는 되게 커지고 델타 X는 되게 작아지죠.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F 델타 X와 토크 델타 세타는 똑같아야 되니까 델타 X가 작아지고 F가 여기는 매우 작아져 있는 거꾸로 잘못 얘기했어요. 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세타가 되게 커야 얘는 한 1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F가 1이면 두 개를 곱해서 에너지의 총량은 현재 1인데 이걸 만족하려면 델타 세타가 되게 크니까 토크는 되게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 좀 되실 겁니다. 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법칙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뭐 오랫동안 서 있어 봤죠. 우리가 오랜 시간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럼 차렷 자세로 서 있을 때가 편해요? 아니면 다리를 구부리고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이걸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지면에서의 반력이기 때문에 F는 일정하죠. F는 일정해요. 그리고 델타 X는 현재 이쪽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죠. 근데 우리가 무릎을 꾹 쭉 펴고 서 있어야 무릎을 쭉 펴고 서 있으면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델타 세타는 되게 커야 이쪽 방향, 키 방향으로 버틸 수 있겠고 그럼 그때의 토크는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의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벌서요. 벌쓰고 있는데 팔을 쭉 펴고 있을 때가 편해요. 네? 팔을 적당히 구부리고 있을 때가 편해요. 팔을 구부리게 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싱귤러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토크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게 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한 힘 F에 대해서 버티다 보면 델타 X가 어떤 종류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뭔가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델타 X F라고 하는 왼쪽 변은 어떤 상수를 만들어야 된다면 델타 X가 특정한 상수 2를 만족해야 된다면 J가 무지하게 작기 때문에 델타 세타는 굉장히 크고 자코비안은 되게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세타가 되게 커야지만 델타 X를 버틸 수 있고 델타 X 세타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토크는 에너지 관점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에는 싱귤러하게 일부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이 각각의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있으면은 각각 관절에 토크가 걸리잖아요. 근데 그 토크량을 적게 해야지 오래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토크량을 되게 줄이려고 하면 일부러 자코비안이 싱귤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일자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적게 들죠. 근데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즉 자코비안이 싱귤러 하지 않다면 무릎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허벅지도 아프고 많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서 있으려고 그러면 힘 F를 견뎌야 되니까 외력 F에 대해서 잘 버티려면 자코비안이 싱귤러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토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토크량을 적게 하고 델타 세타만 커지게 하기 위해서 자코비안이 0인 것, 이렇게 딱 허리를 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로 싱귤러한 포지션을 걷게 되면, 싱귤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외력에 대해서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요. 우리가 푸시업을 하면 이때가 편해요. 이때가 편해요. 이때는 팔다리가 막 쑤시죠. 왜냐하면 토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F에 대해서 잘 버티려고 하면 오히려 싱귤러한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F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 싱귤러하게 팔다리를 쭉 펴게 되면 각각 관절에 세타는 커질 수 있지만, 세타는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토크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력을 버티려고 할 때는 싱귤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형태로든지 움직이기 편하려면 세타의 관절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끝단이 아무 쪽으로도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싱귤러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숨어있는 법칙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요, 서 있을 때, 스탠딩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하이토크를 버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싱귤러한 자세들이 좋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가 편할 때는 싱귤러하지 않은 자세가 좋은 거고요. 외력 F에 대해서 토크를 적게, 작은 토크로도 외력을 많이 버티려면 팔다리를 쭉 펴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업 할 때 자세, 이때가 편한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때 내 자중에 의한 외력을 잘 버티려면 싱귤러한 자세를 취해서 각각의 관절에 걸리는 토크량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운동 미케니즘에 숨어있는 하나의 진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뭔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편한가요? 이게 편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저쪽으로도 움직이기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글씨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 쓸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손으로 보시면은. 그죠? 이때 관절들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델타 X, 델타 Y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편하죠. 델타 Y 방향, 델타 X 방향. 손가락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직각으로 꺾여져 있죠. 싱귤러한 경우들은 이게 이렇게 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펼쳐서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건 편한데, 이 경우는 편한데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이제 엘보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고요. 이 상태가 움직이기가 편한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로봇들을 보면 다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90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봇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야 이쪽도 움직이고 저쪽도 가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거에 또 다른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 밥을 먹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크랩, 개들 보시면 개도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자기 입으로 오기가 편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것들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은 이렇게 엘보우가 꺾인 상태여야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기가 편한 거고요. 이 상태는 어떨 때 쓰는가? 외력을 버틸 때 씁니다.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 할 때는 외력을 버티기가 좋고 토크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물체를 버티는데 또는 뭐 요새 군대는 안 한다는데 저희 때는 M16이 있으면요. 이렇게 그 총기가 있죠. 그러면 총기 이건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만 군대에서 많이 하는 벌칙 중에 하나가 이 총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였어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물체를 오래 버티고 서 있으려고 그러면 싱글러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관절을 꺾는 게 아니라 엘보우가 쭉 펴져 있어야 이 엘보우가 쭉 펴져 있어야 오히려 이쪽 방향의 힘들에 대해서 버티기가 좋고 이유는 뭐냐? 특정한 힘 F와 특정한 힘, 특정한 변이 델타 X. 그래서 F 델타 X가 모두 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델타 X는 뭐예요? 델타 X는 자코비안 델타 세타인데 자코비안이 0에 가까워야 델타 세타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델타 세타가 굉장히 커지니까 F 델타 X는 토크 D 세타로 에너지는 2를 만족해야 되는데 토크는 되게 작은 값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학적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몸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버텨야 될 때 우리가 오래 서 있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을 쭉 피는 게 좋죠.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구부려서 오리걸음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릎이 더 힘들고 아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요, 이 자코비안 싱귤라냐 싱귤라가 하지 않은가를 몸으로 체득을 해서 적절한 위치들을 진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학습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그 지식들을 이런 도표와 그림으로 제가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디 갔어? 옛날에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한 부분들은 무조건 움직이기 편한 부분, 로봇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 자세는 무조건 이렇게 꺾여 있는 자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혼다 아시모나 또는 많은 보행 로봇들이 무릎을 꺾고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꺾고 가는 이유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싱귤러 하지 않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관절을 이렇게 꺾고 걸으면은 이 다리가 시리얼 체인이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패러렐 병렬에서 오픈 형태 시리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되게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다리를 무릎을 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행 로봇들이 이렇게 무릎을 피고 걸으려고 하면 이때의 이 수준들이 얘들이 어느 쪽으로 가기가 편한가 자세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 되고 있고 제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꺾고 움직이는 형태들로 여태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잘 되고 제어 속도 보정화 기법들이 잘 돼 있는 경우는 무릎을 피고 걸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무조건 구부리고 걷는 보행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재밌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한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한 게 뭐냐, 싱귤러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조금 더 수학적인 것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매트릭스 쪽에서 자코비안이 싱귤러하다라는 게 뭐냐, 싱귤러리티의 정의를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싱귤러리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이 스퀘어냐 스퀘어가 아니냐, 정방 행렬이냐, 행과 열이 같으냐 아니냐, 이것들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2x2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이 하나, 둘, 세 개의 관절을 가져요. 그러면 이때 X는 L1, C1, L2, C1, 2 플러스 L2, 3, C1, 2, 3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면 얘를 미분하면 dx 성분은 뭔가 d세타1, d세타2, d세타3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때 xy, 델타 x, 델타 y로 표현되는 거는 2, 이쪽 미분한 것들이 여기 있는 세 개, 이와 같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2x3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유 자유도 리던던트 시스템인 경우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절대로 정방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방행렬 스퀘어가 아닌 경우에는 싱귤러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값이 A, B, C, D 지금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AD-BC가 0이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AD-BC가 0이면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이때도 싱귤러하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싱귤러한 것들은 그러면 인버스를 무조건 못 구하냐?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싱귤러 하더라도 우리가 인버스를 최적화 기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인버터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죠.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라는 기법을 써서 우리는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이 수도 인버스는 A 플러스라고 정의합니다. 이 부분은 이 수업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수도 인버스 계열 쪽은 학부 과정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간단히 말로만 얘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연산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행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웍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뭔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해서 행으로 이 녀석을 곱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1, 2xy 해서 x 더하기 2y, 3, 4xy 해서 3x 더하기 4y 이렇게 계산하고 5, 6xy는 5x 더하기 6y 이렇게 행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연산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행렬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렬을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열 기반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의 열, 1, 3, 5 벡터, 2, 4, 6 벡터가 있어요. 1, 3, 5 벡터와 2, 4, 6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x배, y배만큼을 곱해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되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1, 3, 5 벡터 그러면 공간상에서 지금 보시면 행이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3차원 x, y, z 공간이 있고 1, 3, 5 벡터 그럼 원점을 통과하는 1, 3, 5 벡터가 이 방향에 있는데 얼마만큼 갈 거냐? x배만큼 갈 거다. 그래서 1, 3, 5 벡터에 x배만큼을 갔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 다음에 2, 4, 6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4, 6 벡터가 이 방향에 있고 얼마만큼 갈 거냐? y만큼 갈 거다. 그래서 y 곱하기 2, 4, 6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행 기반 연산 기법을 많이 배웁니다만 행으로 따지는 거는 의미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기반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 이 행렬에 열 벡터가 있죠. 컬럼 벡터 거기에다가 x, y 배만큼 해서 중간에 더한 것이 바로 행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리니어 알지브라 쪽을 배우셨고 그냥 많은 책들에 소개된 대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문제는 열 벡터에 몇 배를 해서 더하는가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 공간상에서 얘들이 왜 공간상에 새로운 변화인지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x, y, z 공간 안에 열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x값, y값을 대처했더니 이 공간상에 벡터로서 표현이 되더라. 이게 행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시면 왜 리니어 알지브라 또는 매트릭스 연산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로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무조건 열 벡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컬럼 벡터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지금 표현하면 x, y 값에 따라서 이쪽으로 x배, 이쪽으로 y배잖아요. 1, 3, 5 벡터, 2, 4, 6 벡터, 컬럼 벡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있는 특정한 값 x, 2, 4, 6 벡터 위에 있는 값, 특정한 값 y 있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서 표현되는 영역, 지금 보시는 이 색깔 부분이 바로 이쪽에 x, 이쪽에 y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바로 이 평면이죠. 실제는 3차원인데 이 평면상에서 x 얼마, y 얼마이면 실제 공간 안에서 여기나 여기가 되면 x, y, z 공간 안에서 어느 점이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x하고 y 자체는 2차원이지만 열 벡터를 토대로 해서 3차원 이쪽에 있는 평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x, y 2차원이
3차원 공간 안에서의 평면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간이 트랜스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 벡터가 훨씬 이해하시기가 수월합니다. 바로 이 공간이 3차원 공간 안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Y는 이렇게 X값, Y값으로 2차원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행열 A가 곱해지니 열 벡터와 열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3차원 공간 안에 이런 평면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평면, 즉 정사각형 스퀘어가 이 위에서 뭔가의 평면 데이터로 변화가 되니 이것이 바로 2차원이 3차원위에 변환이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XY가 2차원이고 그 다음에 3차원 컬럼 벡터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3차원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매트릭스는 M, 행, 그 다음에 N, 열 이렇게 M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거를 오버 디터민드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1, 2, 3, 4, 5, 6 보시면은 행이 열보다 커요.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2차원이 들어가는데 출력은 3차원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입력이 행보다 열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입력은 2차원인데 출력은 얼마가 돼요? 3차원이 됐잖아요. 입력보다 출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얘는 오버 디터민드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은 2개를 넣었는데 출력이 3개가 나왔어요. 이건 뭔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오버 디터민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입력 대비 출력이 다른 경우, 차원이 다른 경우 보시면요. 행보다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력은 3개를 넣었더니 출력은 2개밖에 안 나타났어요. 내가 입력을 많이 넣었는데 출력은 2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력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입력, 지금 보시면 이 점 데이터를 되게 많이 해서 많은 점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더니 결과물은 뭐예요? 얼굴, 페이스 이렇게 나오더라. 출력은 한 차원밖에 안 됩니다. 입력은 많은데 출력은 하나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언더 디터민드 되는 케이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입력의 차원보다 출력 차원이 줄어든 것들 언더 디터민드 케이스고 얘의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는 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출력은 고정이 돼 버리다 보니까 입력 관련된 것들은 이것저것 넣어도 이게 나오고 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더 디터민드고 이걸 만족하는 케이스는 찾아보시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터프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한 가지 경우거나 또는 아예 케이스가 없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랭크라는 컨셉이 나오고요. 1, 2, 2 이거는 이제 랭크가 2개가 되질 못하고 랭크가 하나가 부족해서 랭크가 1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행기반 연산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를 변환시켜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해보면 1x, 2y는 똑같이 얘들을 다 없애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이 1 뿐만 아니라 0, 0, 행 하나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정보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y는 2x x, y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x는 0부터 100만 y는 0부터 100만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과 비독립을 얘기한다면 이 공간은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그럼 여기 아무거나 찍어도 되니까 x는 x대로 y는 y대로 독립인데 이 문제가 풀게 되면 랭크가 모자르는 경우는 y는 2x 이걸로 표현되니까 x가 이때 y는 이거여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니까 직선 위에 존재하다 보니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 되지 못하죠. x는 큰데 y는 작을 수도 있고 x는 큰데 y가 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x, y가 서로 제각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2차원이니까 근데 문제가 y는 2x로 지금 이 1, 1, 2 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랭크가 모자르는 경우고요.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열벡터 관점에서 보시면 똑같은 벡터잖아요. 1, 2 벡터에다 x 곱한 거 플러스 1, 2 벡터에다 y 한 겁니다. 똑같은 벡터 위에 x와 y배만큼이 존재하니까 이 직선 위에 무조건 있어야 돼서 이 열벡터가 똑같기 때문에 열벡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차원으로 문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직선이 요만큼의 x 플러스 요만큼의 y 배해서 플러스 해봐야 이 위에 무조건 있잖아요. 직선 하나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랭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에 열 벡터가 두 개이더라도 얘가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바로 랭크가 모자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은 공간에 대한 것들을 선형대소해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랭크가 모자라는 경우가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버스 A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다. 얘는 싱글러이다. 얘는 랭크가 모자른다. 랭크가 부족하다. 얘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랭크가 부족하면 싱글러 하고요. 디터미넌트 값이 0이면 싱글러 한 거고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스퀘어 매트릭스에 있다만 이렇게 됩니다만,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들이 다 합쳐져 있는 같은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무어 펜로즈 아까 컨셉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 형태를 구하는 거고요. A가 여기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A하고 A의 허미션 매트릭스 구해서 허미션 벌써 이미 대학교 정의를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허미션 매트릭스는 서로 대각인데 이 복소수가 들어가야 돼. 복소 공간 안에서 정의되는 것들이라 여기 보시면 켤레 복소수, 컨주게이트 구하고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같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 솔직히 대학교 학부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 수준이라서 저는 따로 가르치지 않겠고요. 수도 인버스는 이와 같은 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브라브라브라브라 하고 여기 다른 컬럼 벡터를 이용을 해서 부족한 랭크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데서 쓰입니다. 그리고 리던던트로 내가 관절이 되게 많은 뱀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은 되게 많은데 위치가 뱀의 머리가 가리킬 수 있는 건 육자유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되게 많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유자유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유자유도 부분에서는 바로 이 유명한 이런 종류의 추가적인 컬럼 벡터를 이용해서 인버스를 구합니다. 근데 이런 컨셉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학부 과정을 훨씬 넘어가는 주제라서 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 지도 교수님이 이런 쪽 전공자 분이셔가지고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얘기할 때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싱귤러리티,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면 자코비안 인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싱귤러리티를 따져야 되고, 싱귤러한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를 보거나 랭크가 부족한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랭크가 여러분들이 자유도를 많이 주면 제어하기가 좀 더 편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 제어를 위해서는 인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도가 많은 것들, 뱀과 같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앞서서 보셨던 이런 유형의 수식을 사용을 해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은 로봇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연산량도 엄청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수식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유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자유도 문제는 그럼 랭크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고요. 일자유도니까 x는 L 코사인 세타, y는 L 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가 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dx는 마이너스 L 사인 세타, d 세타 1.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L 코사인 세타, y는 L 사인 세타.
그래서 dx 구해보시면 뭔가 하나 있고 d세타, dy 구해보면 뭔가 하나 있고 d세타 이렇게 나올 테니 dx는 벡터로 표현하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d세타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녀석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L 사인 세타, L 코사인 세타. 일단 스퀘어가 아니죠.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글러먹었겠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뭔가 자코비안 인버스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고요. 랭크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L 사인 세타, L 코사인 세타 얘네 두 개 하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랭크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싱귤러하구나. 싱귤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x값하고 y값은 서로 독립이지 못하고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x값도 움직이고 y값도 움직이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독립변수는 뭐냐? 세타 하나밖에 없죠. 세타 하나밖에 없는 이유 자코비안 구에서 랭크 구해보면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에 의해서만 x값과 y값이 서로 뭔가 결정이 나 있죠. 원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1차원 문제를 가지고 자코비안을 구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정방행렬이 아니고 스퀘어가 아니고 랭크 계산해 보면 1이기 때문에 얘는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 얘들은 비독립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인자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차원 문제도 스카라 타입은 세타1, 세타2가 있기 때문에 x, y 독립적으로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세타 하나에 대해서 x, y가 된다면 랭크가 부족하고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랭크는 부족하겠고 그래서 이 녀석은 싱귤라 즉 독립적이지 못하고 x, y 2차원이 하나의 차원 부족한 차원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마지막 오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분을 해서 무언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로 표현되고 있고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해서 그냥 파샬 x 오버 파샬 세타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귤러하다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if and only if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팔다리를 쭉 펴고 있어요. 이렇게 쭉 팔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 각도를 변화시켜서 이 끝단이 살짝 어느 각도로든지 움직이기가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팔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면 이때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팔다리를 구부리고 있다면 끝단의 움직임이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때는 이쪽으로밖에 안 되고 팔다리를 쭉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로봇팔이 있는데 이 끝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타1, 세타2를 움직여서 이 끝단에 dx, dy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얘는 움직임이 편하다. 그런데 이 로봇팔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움직이는 의 방향을 봤더니 원에 가깝지 않고 이렇게 타원, 거의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인다면 얘는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때는 움직임이 굿, 이때는 배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컨셉. 그리고 대신에 얘는 싱귤러하기 때문에 폴스에 대한 외력을 버티기에는 좋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력을 버티기에는 수월하진 않습니다. 이런 컨셉을 총동원을 해서 하나의 물리량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에, 이제는 꽤 오래전이 됐습니다만 한 분이 이거를 수치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dx dy가 얘의 경우에는 x방향으로는 움직이기가 편하죠. 다리의 경우. 근데 y방향은 0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는 움직임이 좋지 않고 이렇게 팔다리를 구부리고 있죠. 동물들이 걸을 때 관절들을 되게 잘 살펴보세요. 지금 꼬리도 있는 동물인데 이 동물들이 뭔가 공격을 할 때는 웅크려서 최대한 웅크리고 사람도 뭔가 싸우는 자세로 가면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웅크리는 자세. 웅크려서 최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싱글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dx, dy 값들이 특정한 값들이 돼서 움직임이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툭 치면 넘어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툭 쳐도 세타가 d세타들이 변형이 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웅크린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성을 하나의 수식화에 바꿔놓은 컨셉이 뭐냐? 머니퓰러빌리티라고 하는 이 머니퓰레이터 또는 매니퓰레이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봇팔의 조작이라고 불러서 머니퓰러빌리티 조작도라고 부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 되겠고요. 이 조작이라는 컨셉에 의해서 dx, dy, 이때는 dx보다 dy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때는 조작성이 나쁩니다. 근데 dx하고 dy가 서로 비슷한 양이 돼서 끝단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동그라미에 가깝게 되면 굉장히 조작도가 좋다. 그래서 조작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용 로봇들은 엘보를 이렇게 구겨 놓은 상태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래야 어느 방향으로든지 내가 대처해서 움직이기가 편한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만 잘 움직이지 이쪽은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어할 때도 어렵죠. 자코비안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싱귤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싱귤러라는 컨셉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작도라고 하는 머니퓰러빌리티라고 하는 정의가 만들어졌고, 얼굴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고집세 보이는 분, 되게 유명한 추니오 요시카와가 만든 방법이고요. 제가 이 요시카와의 머니퓰러빌리티를 90년대 후반에 뭐 레퍼런스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몇 명이 참고했는가 대충 그때 찾아봤을 때 90년대 후반에 이미 2만 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 40만 개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조작과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이 머니퓰러빌리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머니퓰러빌리티의 컨셉은 되게 간단하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에는 dx, dy가 일정한 동그라미를 이루면 되게 편하겠구나. 끝단이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이기 편하게. 근데 끝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밖에 안 되니까 dx, dy의 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겠죠. 이 컨셉을 이용한 것이고, 이 요시카와 센세죠. 일본어로 치면, 일본어에서는 센세라고 부르니까, 예전에 이제 특정 학교에서 독일이었나? 그래서 일본 학교에서 이 추니오 요시카와한테 이제 특별상, 되게 공로상 같은 걸 주는 장면을 봤을 정도로 이 머니퓰러빌리티라고 하는 하나의 수식이 굉장히 파워풀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수식이고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고, 굉장히 저희 이 요시카와 센세가 유도한 수식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컨셉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트풀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정의를 했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이 매니플러빌리티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뭐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여기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런 자코비안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A0공D가 있으면 D세타1, D세타2가 곱해지면은 dx도 A배만큼, dy도 D배만큼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죠. 균형이 잘 맞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x, dy이고 여기에 자코비안이 뭐 1, 2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d세타1, d세타2가 들어갔을 때 dx는 d세타1, dy는 2d세타1이니까 얘네 두 개의 숫자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dx, dy가 1에 가까워지겠죠. 바로 이 컨셉을 이 매니플러빌리티 유도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면은 뭐가 들어가든 간에 d세타1, d세타2가 들어갔든 간에 d세타1의 영향을 받아서만 dx, dy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d세타2는 활용이 안 되겠죠. 바로 싱글러한 경우 랭크가 모자르는 경우겠고, 1001도 얘하고 비슷하죠. 근데 A하고 D가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dx, dy가 아주 특정한 값들을 유지하겠고, 얘의 경우는 어때요? dy가 dx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y만 크고
DX는 되게 작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끝단의 움직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숫자만 지금 몇 가지 사례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건 X, Y 쪽에 다 움직이기가 편하고 어떤 건 한쪽만 편하고 어떤 건 랭크가 부족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하나의 수식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의 곱의 디터미넌트를 루트로 씌워서 W 또는 오메가라고 하는 머니퓰러빌리티라는 수식을 만들어서 이 값이 얼마만큼 크냐 작냐를 가지고 키네마틱 기구적인 움직임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W가 0에 가까워지면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퀘어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그냥 쓰고 있고요. 두 개가 다른 그러니까 리던던트나 또는 자유도가 모자르는 자코비안이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개의 곱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갖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컨셉으로 보시면 디터미넌트가 있으니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디터미넌트가 0에 가깝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겠죠. 바로 이 컨셉들이고 원래의 논문을 보시면 각각의 관절들이 단위원, 유닛 스피어를 움직일 때, 유닛 서클일 때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로 유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수식 유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키네마틱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단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쪽으로 이런 부분만 썼는데 요새는 이제 뭐 로봇을 가지고 별별 짓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가 편한 거죠. 그죠? 근데 로봇이 힘을 잘 버텨야 된다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니플러빌리티가 나쁜 경우인데 폴스와 키네마틱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움직임에 관한 거는 매니플러빌리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는 폴스 관련된 폴스 매니플러빌리티 관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플러빌리티는 키네마틱과 폴스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로 다시 재분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팔을 뼈치고 있을 때가 폴스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대신에 움직임에 관해서는 꺾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 시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머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풀페이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는 직관적인 자코비안의 싱글러리티가 왜 중요한 요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배워보고 그 다음에 실제 마스터 슬레이브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수식입니다. 이게 마스터고 이게 슬레이브 로봇이라면 이 끝단에 우리는 폴스 센서를 구하면 여기에서 내가 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토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토크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F를 토대로 해서 슬레이브에서 얻은 폴스를 이 로봇의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에다 곱해서 나온 토크 벡터들을 여기에다가 뿌려줘야 여기 힘이 F가 되더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